다니고 있고요. 아, 음. 네, 지금 말씀하시면 현재 됩니다. 네. 하고 있는 업무는 포항 포스코에서 그 영상음향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IT 학부였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면서 기본 바탕이나 이제 지식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다 보니까 좀 이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에 좀 대응하기가 힘들었던 와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입학하게 됐습니다.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IT 계열이면은 전공이 따로 이렇게 이름이 있었던 저는 보안 쪽이었습니다. 시큐리티 쪽으로 네, 그, 그 네트워크랑은 잘 맞으시긴 하겠네요, 사실상. 네. 네. 근데 이제 음향이 아닌 상태니까 사실은 뭐 확장을 하자면 네트워크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 김태학 씨 네,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전에도 말했듯이 그 디라직이라는 정관방송 제조업체에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그 저희 이제 연구소장님이 혹시 여기 학교에서 이런 과정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수업에 한번 들어보려고 오게 됐고요.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앰프나 뭐 회로 이런 거 설계하고 이제 전관방송 제품들 만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전공이 또 원래는 에너지 IT 학과라고 해서 약간 에너지학 개론이랑 이렇게 제어 이론 이쪽 배우다가 이제 입사를 또 이쪽으로 하게 돼서 저도 처음에 이제 하드웨어 팀으로 일하게 되면서 아예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막히는 부분도 있었고 나중에 뭐 인증받는 과정에서 EMC 방사라든지 이런 거 잡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사실 더 뭐 회로를 많이 만졌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전기전자 계열에서는 사실은 많이 다루는 이야기이긴 하죠. 뭐 EMI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우리가 전자파 인증 같은 걸 할 때 관련된 그런 서적들도 많고 이제 그쪽에 사실은 코덱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LED 등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결국 인증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품 대비 중국 제품, 베트남 제품이 너무 빨리 좋아져가지고 그 속도가 역전이 되면서 이제 걔네가 너무 수입이 잘 되고 그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좀 늦춰달라는 식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늦춰주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 장벽이긴 하죠. 우리나라한테 조금 유리한 뭐 EMI 측정 방식의 기준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국내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국내 시장 방어가 되고 하니까 그런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 EMI 전문가들이 그렇게 막 뭐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을 뛰어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제 그거를 먼저 우리나라가 선점해서 이길 수가 없고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업체들이 더 이길 확률이 높아서 결국은 뭔가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낮고 뭐 해외한테는 조금 높은 방식의 어 EMI나 이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좀 그런 한계를 느낀 적이 있어서 확실히 이제 기술적으로 해외 그 빠른 속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느리거나 조금 아니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계열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하드웨어나 이제 그쪽보다는 조금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조금 더 IT스러운 쪽으로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하드웨어를 만지신다면 사실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이제 일을 하신다고 제가 볼 수 있어서 김태학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렵게 시작은 하셨지만 훨씬 더 오래가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화 씨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원래
그 건축 설계하는 사람인데, 인테리어랑 건축 설계하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옮긴 회사가 건축 음향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쪽 베이스는 아예 제로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많이 갔고, 저번 9월 달부터 1월 달 초까지 문건창 교수님이랑 이석주 교수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건창 교수님이 권유를 하셔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에 등록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건축과 건축음향을 놓고 보면은 건축이 거의 뭐 90%라고 봅니다. 90%인 필드에서 건축음향적인 요소가 10%고 제가 만난 그런 건축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음향 과목 한두 개 정도 들은 거 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금 더 깊이 있는 뭐 난이도 있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목적 건물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축과 내나 건축과의 여타 공대가 붙어 있는 그런 학부에서 이제 관련 과목을 좀 수강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거의 개설돼 있지가 않거나 아니면 그 개설돼 있는 분들도 사실상 음향 계열 전공이 아니고 조금 공부해서 적당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떤 니즈로 오신지는 제가 너무 잘 알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건축음향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건축음향 계열로, 논문은 건축음향 계열이었어요. 뭐, 전기전자 계열에서 건축음향, 뭐, 지표를 뭐, 신호 처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 뭐, 전문가들이 많은 곳에 오시면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자료도 많이 모아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들 이제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현재 이제 제가 집계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그래도 뭐 순수 음악을 뭐 했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이공계의 어떤 좀 냄새가 나는, 이공계의 어떤 느낌이 나는 계열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밑에 있다 보면 조금 제가 강의하기 좀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완전 필드에서 음악만 쭉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인데 백그라운드도 무슨 국문과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DSP나 또 이 전기전 뭐 전자회로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죄송스럽긴 하죠. 사실은 하기 때문에 왔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사실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은 아닌데 뭐 학점 때문에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뭐 낮추거나 조금 쉽거나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야만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애초에 이 과목 자체의 원래는 이제 클래스 D 앰프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코스였어요. 2학년 2학기에 배치됐을 때는. 이제 그 이유는 클래스 D 앰프를 현재 제일 뭐 시공이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앰프를 사용해서 주변에서 쓰든 뭐 핸드폰에 있는 앰프가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 하든 거의 다 클래스 D 앰프의 계열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좀 시점입니다. 물론 클래스 D 이상의 조금 더 고급 클래스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클래스 D라고 부르는 이름 자체가 전기를 적게 먹거든요. 전기를 적게 먹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클래스 A나 B나 클래스 AB라고 불리우는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앰프에 비해서는 뭐 스위칭 앰프다 보니까 어,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회로 소자만 있다면 확장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디지털 신호까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옮겨 타면은 이제 풀 디지털 앰프라고 해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디지털 앰프까지도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앰프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시공적으로 있는 사람은 클래식 앰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온갖 스위칭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스위칭을 통해서 앰프를 만드는 방식 또는 진짜로 그냥 스위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방식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앰프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 핸드폰 아답터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아답터 그런 데 들어있는 것도 사실은 다 스위칭 디바이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묵직했던 아답터 대신에 무언가 다 조그만 사이즈로 돼 있고 옛날보다 조금 열도 덜 나는 듯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중에 뭐 키보드가 있다. 키보드를 막 이렇게 치려고 하면 키보드
위쪽이 따뜻한 경우에는 파워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고, 위쪽이 별로 안 따뜻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뭉치가 있으면 거기서 전기를 변환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트랜스포머 방식이냐, SMPS 방식이냐에 따라서 스위칭 앰프의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래스 D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상 2학년 2학기에 배치가 된다면 원래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스피커를 좀 만들어 보고 2학년 1학기 때 DSP로 필터를 좀 디자인을 해서 스피커에 있는 고음하고 저역을 이렇게 나눠보는 것들을 디지털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워앰프나 뭐 SMPS를 배운다 같은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애초에는. 근데 이제 그 방식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 김태학 씨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파워앰프랑 SMPS를 기초가 없는 분들에게 2학년 2학기 한 학기에 배운다라는 것들은 이제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순서는 맞죠. 순서는 이제 맞는데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를 배우거나 대부분 옛날 회로 이런 거 아세요? 라고 했는데 회로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으면 회로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과목이 이제 일반 과목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과목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클래스 D 앰프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클래스 D 앰프의 뭐 어떤 형태라든지 뭐 소자가 어떻게 된다든지 같은 뭐 것들은 잘 안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과목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만나든 앰프를 만나든 뭐 DSP를 만나든 그런 데서 나오는 신호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실 황강현 씨는 잘 아시겠죠. 신호가 뭐 마이크부터 해가지고 스피커까지 가는 신호가 뭐는 아날로그고 뭐는 디지털이고 뭐는 어떤 체계로 그 볼테지로 뭐 판단이 되다가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앰프나 와트가 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회로 소자들이나 신호 체계에 맞는 소자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 회로의 기본이고요. 우리가 디지털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결국은 아날로그 회로의 시그널 플로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디지털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신호 처리 과정 중에 있는 중간중간에 있는 소자나 또는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것들을 소자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케이블 자체에 고역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 케이블 길이가 자꾸 늘어나니까 고역이 빠지겠죠?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사실 로페스 필터적인 디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커패시터가 어떤 모양적으로 커패시터적인 것들이 내부에 숨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향의 일반적인 현상들을 회로로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음향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속에는 어떻게 조금 신호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클래스 AB, 뭐 AB, D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증폭기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면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제 실러버스는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 LMS, 여기 MST, LMS, 대림 H.kr에 파워앰프 전자회로에 들어있는데 제가 링크를 카톡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링크가 여러분한테 이제 가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1주차에 이제 실러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러버스를 뭐 제가 화면에 띄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에도 뭐 띄울 수 있으니까 한번 띄워보죠. 제 얼굴이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 화면 2를 그냥 이거를 하면 되겠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이면 좋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뭐 실러버스는 그냥 실러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써있던 조금
난이도가 있던 실라버스를 거의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대로 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제목은 파워앰프와 전자회로라고 원래 제목대로 그대로 이제 과목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서 뒀는데 거의 대부분 뭐 회로 또는 전자회로, 회로의 부품, 회로를 회로가 응용이 된 음향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작년까지 썼던 교재가 있는데요. 클래스 D만 정리가 돼 있는 교재가 뭐 국산 교재도 없고 해외 교재도 거의 없는데 제가 어렵게 찾은 교재가 클래스 D 앰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디자인 테크닉으로 좀 세분화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책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 저자가 이제 텍사스 A&M에 있는 세 명이 쓴 책인데 책 자체가 이제 영어로 돼 있고 이북으로 만약에 보시면은 뭐 번역본 같은 걸 찾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냥 이렇게 디지털 책이에요. 디지털 책이고 되게 까맣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얇아요. 두껍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되게 좀 졸렵게 생긴 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책의 거의 뒷부분 같이 조금 컨트롤 이슈가 돼 있는 내용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책으로도 예전에는 4장 초반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책이 한 6장, 7장까지 있는데 반 정도밖에 나가진 않았어요. 뒤쪽 부분은 실제로 앰프를 만드는 사람들 용이고요. 특히 4장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앰프가 이렇고 앰프는 분석을 할 수 있어 같은 거는 3장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클래스 D 앰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싶거나 떤 디자인 테크닉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거나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면은 좋은 책입니다만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버거운 책일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주교재에 쓰긴 썼지만 어, 2번 클래스에서는 이 책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이 책에서 좀 좋은 정리된 부분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은 이제 해서 캡처해서 보여드리거나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구매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자회로 책들은 뭐 워낙 많고 학부 교재나 뭐 학부 3, 4학년 또는 대학원 1학년 정도가 배울 수 있는 전자회로 책들은 실제로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진짜 전자회로막 문제를 풀거나 정보통신 기능사 자격증을 따거나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참고 도서로 하고 제가 거기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인 PPT 뭐 PDF 버전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받으실 수가 있고 특별히 이 강의를 위해서 교재를 뭐 사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파워앰프를 뭐 제작을 하거나 파워앰프의 알맹이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이제 어떤 신호를 추출해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 쏴본다거나 그런 일들을 가끔 했었는데 저희가 실습이 잡혀 있으면 한 4주 정도는 5주 정도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실습을 해주시는 그 외부 강사분이 없고요. 그냥 이론이라든가 설명 위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비 및 도구의 파워앰프 제작 키트는 사실상 여기서는 조금 무용하다. 평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 요것도 이제 많이 바꾸진 않았는데, 원래 이제 시험이 2번이고, 그리고 수행평가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뭐 퀴즈를 본다거나, 원래 이제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원래 중간 기말은 서술형, 그러니까 시험을 원래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전에 있는 수행평가 첫 번째에는 뭐 발표법, 그러니까 뭐 숙제 같은 걸 내드리면은 숙제를 해오시면은 그거를 저한테 발표했다 같은 어떤 의미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인 클래스 DMF의 또 시험이라고 이제 쓰긴 썼는데 선택형 시험이니까 객관식 문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너다섯 문제를 만약에 풀면 중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론에 좀 치우쳐져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실제 그
실제 기기에도, 그러니까 음향기기나 전기기기가 되겠죠. 이런 기기에도,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면 그런 데모를 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줌 환경에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게 좀 진행을 할 거를 양해를 좀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60점, 그다음에 중간에 뭐 간단한 퀴즈를 한다거나 간단한 숙제를 내드린다고 하는 것이 20점. 그러면 80점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출석이 20점입니다.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출석을 다 하시고 뭐 중간 기말 뭐 그거를 많이 뭐 틀리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뭐 진짜로 이렇게 빨간 줄로 찍찍 긋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아무래도 대학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B가 F야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뭐 B가 나오기도 해요. 보통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출석을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좀 슬프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출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B를 받는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강의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이 주차별 강의 계획을 보시면 거의 일반적인 전기전자 계열의 회로 이론 또는 일반적인 전자 계열의 전자회로,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뭐 전자통신과나 전자통신 계열의 뭐 신호 변조 복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죠. 실제로 전기전자 계열의 회로 이론은 2학년 1학기, 2학기 내내 배우는 과목이고요. 문제를 많이 풀고 전자회로의 소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3학년 1학기, 2학기 내내 배우는 얘기죠. 전자통신과의 통신이론의 신호 처리 및 신호 변조 복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은 두 학기 정도 하는 얘기입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 정도 배우는 과목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목에 해당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 음향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희 그 1주에서 한 6주 뭐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게 맞기는 한데 조금 가다가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너무 좀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제가 굳이 여기 1, 2, 3, 장까지 있는 이 클래스 D 책에 있는 이런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클래스 D를 이렇게 여기 실러버스처럼 많이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이랑 피드백이 결정이 되면 여기 특히 3장 같은 좀 클로스룩 클래스 D 앰프도 안 하고 1장의 기초 개념 정도를 하면서 2장 약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5주 분량을 한 2주나 2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쪽을 뭐 한 1주씩 하나씩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여기 맨 뒤에 있는 디지털 오디오도 사실은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뭐 아두이노를 통해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도 이제 재밌는 부분이기는 한데 요런 부분도 이제 할 건지 이제 안 할 건지 간략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제가 그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듣고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실러버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어 제가 2학년 2학기에 있던 조금 어려운 과목을 나름 1학년 1학기에다 놓는다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썼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안 해도 이런저런 음향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대폭 줄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제 저기 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중지하고 그 다른 과목인데 이거는 다른 과목인데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음향기기의 일반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게 음향기기 개론이라는 그냥 다른 데 있는 과목입니다. 다른 데 있는 과목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음향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건 사실은 너무 일반적이라 학부 강의일 텐데, 음향기기 개론이니까 특히 더 이제 대상 자체가 좀 낮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 설명 자체는 이래요. 뭐, 음향학 일반 얘기, 공연 음향의 일반 이야기, 앰프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앰프랑 스피커랑 물리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앰프 스피커들이 다 컴퓨터에 물려서 녹음이 되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녹음을 할 테니까 디지털 이야기를 좀 하다가, 디지털 음향기기를 이제 사용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얘기하고, 스피커 구조 같은 것도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스피커 구조가 끝나면 네트워크 구조를 또 얘기를 하겠죠. 게다가 필터 구조를 또 얘기하고, 그리고 무대에서는 어떤 통신을 하는지, 인터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전관방송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지 좀 얘기를 하다가, 뭐 하여튼 등등등 하다 헤어지는 뭐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마치 음향기기 부분을 다루는 음향 전문사 자격증에서 커버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음향 전문사 자격증에서는 요런 것들을 골고루 물어봐요. 그런 느낌의 이제 커리큘럼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쉽기는 쉬운데 너무 잡학다식한 이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다루는 기초교양으로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너무 회로, 전자회로, 뭐 변조 복조 같은 통신 이야기, 그리고는 바로 클래스 D 앰프 이렇게 좀 묵직한 지금 구성으로 제가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조금 일반론적인 앰프 이야기나 뭐 앰프랑 스피커랑 일반적으로 연결하는 이야기나 뭐 디지털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나 같은 일반 설명을 조금 더 그 아까 중간중간에 더 넣고 클래스 D 얘기를 좀 줄이는 방식,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요 단톡방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이제 배우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배움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온 것도 너무 잘 알겠는데, 저도 뭐 학생을 꽤 오래 해가지고, 학생은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되게 알고 싶어서 왔지만,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있고요. 음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니까 진짜 한순간에 다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정말로 한순간에 다 가르쳐 주시면 괴로워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학년 1학기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스피커를 본격적으로 오 교수님한테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밑밥을 그려주세요 하면 제가 요 클래스에서 그려드리는 일종의 공학적 교양 수업으로도 변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젝트를 막 검수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고 전부 배운 내용들을 시험을 이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서술형 같은 게 되겠죠. 설명하라 같은 것들이 될 테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될 수도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일주 요 강의를 끝으로 주말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강의가 또 있잖아요. 이 강의가 또 있기 직전에 저한테 개별 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네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좀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클래스 DM프로 너무 진지하게 가봤자 지금 여기서 클래스 DM프를 진짜로 쓰실 분이 이제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DM프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다 안다고 해서 그 잘 고장나는 클래스 DM프를 뭐 직접 고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코스의 설계는 어, 실제로 클래스 D 앰프를 모듈을 스피커 안에다 넣고 액티브 스피커를 만들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탄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와서 1학년 1학기로 바뀐 데서 그렇게까지 샅샅이 배울 필요는 없는 과목이 되었다. 여러분이 사실 그 제일 첫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셋업한 방식으로 여러분이랑 수업하고 그 피드백으로 이제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시고 뭐 클래스 D는 배우고 싶지만 저렇게까지 훑지 마세요라든지 클래스 D는 좀 줄이지만 저는 회로나 뭐 전자회로는 좀 더 알고 싶어요라든지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이제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좀 백화점스럽게 구성을 하더라도 다 두루두루 커버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구체적인 더 많이 알고 싶은 부분은 더 심화되는 각각의 코스에서 더 들으시고요.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데 좀 전기 전자 계열의 시각에서 조금 일반적인 커버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제 실라버스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였고요. 제가 대안으로 보여드린 실라버스는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백화점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겠고, 혹시 뭐 질문이 있다거나 지금이라도 뭐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셔도 좋거든요. 혹시 질문이랑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딱히 없으면은 시간이 원래 7시 15분에서 8시 그리고 8시 5분에서 8시 50분 그리고 8시 55분에서 9시 40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시간은 제가 한 1시간 반 요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8시죠. 거의 8시니까 제가 7시 55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때 잠깐 쉬고 8시에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할게요. 5분만 쉬고 뭐 간단하게 회로 이야기 좀 하다가 헤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뵐게요.
조금 다녀왔더니 한 1, 2분이 더 지났네요. 천천히 오고 계시면 되고요. 공유를 요거를 해야지. 공유. 네, 전체 요거를 제가 공유를 할게요. 이쪽 지금 화면이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교재, 뭐 전자회로 핵심 개념부터 응용까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전자회로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그림이 좀 깔끔하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그림이 깔끔한 편이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뭐 문제풀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안 할 거고 그 중에 이제 기본 개념 설명들을 할 때 제가 이제 활용하는 책으로 쓰면 되니까 요 슬라이드는 제가 직접 바로 올리면 되겠구나. 빅포레스트에 잠깐만요. 내가 빅포레스트에 이거를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회로 이론 개괄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회로 이론 개괄이라고 써 있는 걸 받으면 이제 요거랑 같은 슬라이드 맞는지 확인해 봐요. 기억이 안 나서. 자, 같은 슬라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슬라이드가 맞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음, 네, 맞네요. 네, 자,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공유를 하면 줌. 아직 공유 중인가요? 네, 공유 중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오늘은 기본 개념의 아주 일부만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요 내용의 뭐 복잡한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개념이 이제 잘 잡히는가, 요런 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뒤에는 그 장황하게 있는데, 그쪽까지 들어갈 게 아니고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신호 요 부분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좀 생활적으로 쓸 때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날로그는 약간 구식, 뭐 디지털은 신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게임 하시는 무슨 막 게임 채널 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뭐 영과 일로 이루어진 막 공포 게임 같은 걸 보면 이제 안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차피 영과 일이야, 영과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안 무서워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디지털 자체는 진짜 영과 일로 이루어진 형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활적으로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그 생활 습관적으로 그렇게 갈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호, 아날로그 신호,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하면 신호 자체 개념은 아날로그는 뭐 우리가 사인파 같은 사인 모양을 그리더라도 그 미세한 온갖 곳에 있는 모든 값, 그러니까 0, 1 이게 아니고 0 사이에 0과 1 사이에 어마무시한 값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뭐 수렴해서 딱 떨어지거나 하는 곳이 없는 거의 이렇게 줌을 계속해도 아주 부드러운 선이 계속 나오는 뭔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타이즈드가 된다고 우리가 하는 건데 아날로그를 디지타이즈드로 바꿔서 디지털 정보로 이제 바꾸게 되면 아날로그의 그 무한한 깊이 같은 것들이 일괄적으로 좀 적게 저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디지타이즈드가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소위 말해서 가장자리가 뭐 깍두기 모양이 된다거나 좀 겉이 좀 우러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보가 열화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신호들을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하고 더 빨리 처리하게 됨으로써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차이를 얼핏 보면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디지털 정보가 이제 많이 따라오기는 이제 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날로그 신호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거를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있어서 하는 뭔가의 카피캣 모양.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고 복제 인간은 디지타이즈드가 된 열화된 인간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영화를 많이 뭐 디스토피아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무언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정서들이 있었어요. 이런 디지털 개념들이 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특히 최근으로 들어서면은 그 디지타이즈 된 친구, 특히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정보들이 여전히 이제 되게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떤 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뭐 페이크 다큐라든지 뭐 가상, 뭐라 그럴까요? 가상적인 어떤 애니메이션들이 실제 없었던 일인데 막 벌어지는 것처럼 만들기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의 열화된 버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열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뛰어노는 방식의 신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쪽 그냥 원래 신호적인 얘기를 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타이즈드 했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물론 디지털이라고 하는 신호가 굉장히 인위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자연계에서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거의 모든 연속적인 물리량, 여기 표현된 연속적인 물리량은 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신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원초적인 신호가 우리 뭐 목소리여서 아날로그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쪽에서 바라다 보는 저쪽에서 오는 신호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는 이제 원래 출처가 무엇냐는 상관이 없고 내가 오로지 바라보는 쪽으로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아날로그는 어떤 사인파 모양이고 디지털은 정말 0, 1, 0, 1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101이라고 하는 그 모양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펜이 여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제가 그린 이 0101 위에는 사인파 뭐 이렇게 돼 있는 차이가 물론 제가 디지털로 그린 거예요, 지금. 아날로그의 느낌으로 디지털로 그린 거죠. 여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디지털 정보일 텐데. 얘는 뭐 연속적이라고 치고, 얘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얘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항상 1이냐? 라고 해석을 하기로 한 거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여기 중간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빨리 1로 도달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 그러다가 1이 돼도 빨리 1에서 멈추지 못하고 출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출렁이는 것들이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을 봅시다. 마치 내가 로봇인 척 브레이크 댄스를 이렇게 추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 딱 멈추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넘어갔다가 멈춰서 덜덜거리고 있는 거지. 그 로봇도 실제로 그렇게 덜덜거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모터가 아날로그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딱 멈추는데 어떻게 정확히 멈추겠어요? 이렇게 덜덜거리겠죠. 물론 그걸 또 묘사해가지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아날로그랑 디지털적인 개념을 어, 전부 디지털은 딱딱 끊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 물리량은 여기 있는 0과 2를 해석을 해내는 거지 실제로의 값은 0과 1 사이에 어떤 값들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박자를 여기를 0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박자를 1이라고 하고 세 번째 박자를 0이라고 하는 해석의 기준들이 있어요. 0이 아니고 0.1이 들어와도 저는 0으로 해석할 거예요.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택시 요금 같은 거죠. 택시 요금도 요금이 올라가자마자 내리면 약간 손해 같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구간은 이미 그 택시 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디지타이즈드 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산적인 물리량, 화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 움직이는 0과 1로 이루어진 펄스 자체는 아날로그 신호의 모양입니다. 이 기준을 제가 먼저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DSP를 다루거나
디지털 앰프를 다루거나 뭔가 디지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 컴퓨터 속에 있는 내부적인 값이 01, 01, 001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엄청난 에러들이 또 발생하고 그 0을 보냈는데 0이 아니고 1이라고 읽는 그런 현상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존재를 하고요. 그것들을 또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엄청난 리소스를 들여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엄청난 리소스를 들여서 크로스 체크를 한 값이 정확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 서버에 요청해서 원래 데이터 다시 보내줘라는 일도 합니다. 택배 같은 거죠. 택배를 시켰으면 쿠팡이 밤에 딱 떨어뜨려 주면 좋은데 잘못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고 하면 또 갖다 주고 다시 오고 하면 뭐 그거 버려 내가 새로 줄게라고 찾아가는 것마저도 귀찮아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디지털 신호를 그 아날로그 신호계에서 처리하는 방식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펜을 닫아야 넘어가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갈까? 이렇게 하면 넘어가네. 잠깐만. 먼저 그렸던 거를 지워야 되겠네. 야, 이거 상당히 불편한. 제가 이거 필기를 이쪽으로 안 하고 원래는 그림판 같은 거 열어가지고 하는데, 어, 그 페이지에 남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 방식으로 처음 해봤다가 오히려 망했네. 이쪽으로 펜이 가 있네요. 자, 모든 드로잉 지우기. 자, 넘어가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잘라주는 샘플링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게 써는 양파 채를 썰듯이 착착착착착 써는 그런 방식. 근데 그것이 시간 단위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단위가 어떨 때는 좀 넓게 자르다가 어떨 때는 좁게 자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일괄적으로 잘라줄수록 신호가 나중에 왜곡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자체는 1초에 몇 번을 자르겠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뭐 컴퓨터에 있는 오디오 카드나 이런 데서 쓰는 샘플링 주파수,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를 놓고 착착착착착착착착 잘랐던 것은 이제 시간축에 놓고 이제 자르게 되는 건데 이 양파를 이 옆으로 자르게 되면 결국은 이 양파가 어떻겠어요? 가로로도 잘리고 세로로도 잘리니까 네모난 피스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 네모난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자화는 내 값을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표본화는 1초에 몇 번 자르지? 라고 한다면 양자화는 내 신호의 크기 값을 어떻게 자르지? 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신호가 0과 1이다. 0과 1밖에 없어요. 그럼 0, 1, 0, 1 보내면 뭐 굳이 여러 번 자를 필요도 없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중에다가 보낼 때 그런 방식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그 생각보다 촘촘하게 이제 자르게 되는데 만약에 0, 0.1, 0.2, 0.3, 0.4 해서 1까지 잘랐다라고 하면 그 중간 값들이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런 중간 값들에 딱 떨어지지 않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0.15는 그러면 반올림해서 0.2로 보낼 것인가, 버림을 해서 0.1로 내릴 것인가 같은 판단 기준들도 존재를 하죠. 어쨌든 내 신호를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해서 어떤 모는 종이의 포인트 같은 위치를 찾아놨다면 그것이 내 아날로그 신호에 디지털 신호 전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는 종이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스케치했다고 해요. 나는 그냥 사실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스케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스케치한 그림 중에 모는 종이처럼 그 모는 종이에 딱 걸리도록 펜이 지나가는 경우만 우리가 픽셀로 뽑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표본화와 양자화의 값이 되겠죠. 그 값들은
타임이 1초일 때 예를 들어서 값이 1볼트다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초일 때 1볼트. 이런 거 계속 기기입하기 어려우니까 부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지? 라고 하는 부호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완벽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화, 양자화, 부호 같은 것들을 거의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같이 PCM 방식으로 돼서 여러분이 늘 쓰는 웨이브 파일, 늘 쓰진 않겠지. 웨이브 파일은 너무 무거우니까. 어쨌든 웨이브 파일을 자주 쓴다면 또는 CD 음질의 어떤 오디오를 자주 듣는다면 그런 웨이브 파일로 어떤 오디오가 변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샘플링은 보통 주파수 이야기를 합니다. 주파수라는 값은 1초에 몇 번 같은 거예요. 뭐 1초 대신 다른 거를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몇 주파수입니까? 라면은 3, 3번, 그 다음에 나누기 하루, 뭐 이럴 수도 있겠지. 하루에 3번 같은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한테 눈을 1초에 몇 번 깜빡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초에 한 번도 안 깜빡이는데 근데 10초에는 한 번씩 깜빡여요 같은 사람이 있다면 0.1 헤르츠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10초당 한 번이니까 10분의 1이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잘 나눠보면 1초에 0.1번 깜빡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1초당으로 계산이 된다면 그 주파수는 헤르츠라고 표현을 특히 하는데 그 헤르츠는 1초에 얻어지는 빈도수를 나타내겠죠. 빈도수는 이제 통계나 이런 쪽에서 프리퀀시를 빈도수라고 번역을 하고요. 여러분이 프리퀀시라는 것들을 구글 번역 같은데 잘못 태워보면은 빈도수로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파수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쪽은 아무래도 주파수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표본화, 양자화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용어 중에 표본화는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양자화는 내 밸류 자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2의 몇 승계만큼 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몇 승에 해당하는 이름을 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가지고 24비트짜리 44.1kHz짜리 샘플링 레이트로 녹음을 하려고 해 라고 준비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2의 24승계를 세로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용량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는 1초에 몇 번을 자르고 있어요? 44,100을 100개를 계속 자르는 기계를 사용해서 자르면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죠. 계속 얘는 칼질을 하고 있고요. 이 오인팩 기계는 계속 칼질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거기다가 신호를 아날로그적으로 뭔가 보내는데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것들은 표본화 양자화된 결과가 들어오는 것이고 실제 저장은 부호화까지 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디오 얘기를 조금 했지만 사실은 비디오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금과 같이 아날로그 값을 어, 디지털로 저장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지금 시대는 뭐 다시 레트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디카를 사기도 한다는데 뭐 디카에 있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이는 이 사진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이 사진도 요 앞에 있는 웹캠이 저를 찍어가지고 아날로그로 찍었겠죠. 웹캠에 렌즈도 달려있고 하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이런 구조를 거쳐가지고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가로에 있는 눈금수, 그쵸? 그다음에 세로에 있는 눈금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저를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하는 요 빈도수가 1초에 몇 번씩 있겠죠? 1초에 24번이든 30번이든 60번이든 프레임,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per 세컨드, FPS 방식으로 저를 찍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열어가지고
비디오 같은 걸 눌러보시면 30fps, 60fps, 뭐 24fps 같은 약어들이 있는데 그게 1초에 저를 몇 번 찍어서 보내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귀는 1초에 그렇게 24번, 30번, 60번을 찍으면 우리 귀가 거의 들을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주파수 대역, 낮은 반복수로 귀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신호가 나오는데 우리 눈은 잔상도 상당히 오래 남기 때문에 뭐 1초에 24번 정도만 변화를 시켜주면 우리가 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움직임이 실제 움직임과 꽤 유사하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빈도수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대신 우리 눈은 그런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한 대신에 뭐 색조라든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상이 조금이라도 뭐 디지타이즈드가 좀 이상하게 돼서 듬성듬성하다면 그 세부적인 값들이 다 동시에 이제 어, 눈치를 채는 방식이죠. 반대로 우리 귀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이 자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자르면 막 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주파수별로 되게 둔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조물주의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상보적인 케이스입니다. 컴플리먼터리 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귀가 시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다면 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훨씬 예민하고 눈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변화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귀는 시간은 예민한데 지금 그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주파수, 뭐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중간 주파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둔감하기 때문에 저음의 소리가 엄청 크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진짜로 우리 귀에 저음이 들린다면은 큰일이 난 거죠. 우리 귀가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닌 저음을 잘 못 듣는데 뭐 애초에. 그런데 들려? 이거는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꽝 하고 울리거나 우르르릉 하면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몸이 떨릴 정도의 소리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고음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날카로운 소리들은 또 적당히 우리가 덮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뭐 중고역 또는 고역 일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들어서 우리 생존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되 또 적당하게 뭐 럼블링 한다 그러는 낮은 소리들의 이런 진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물보다도 훨씬 이제 뒤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카메라도 보시면 결국은 이미지 센서가 센서죠. 이 센서가 필요하죠. 이 센서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야 그 다음에 디지털로 바꾸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센서가 뭐가 되냐면 마이크 같은 것들이 되겠죠. 마이크라는 센서가 데이터를 받아줘야 우리가 말하는 아날로그가 적당한 식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증폭이 되긴 하겠지만 아날로그 신호로서 어딘가에 도달을 하게 되고 도달된 값이 디지털로 내부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는 디지털 신호.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안에 맺히는 상까지는 아날로그인데 이 센서가 상이 맺힌 다음에 나는 디지털로 바꿀래라는 기능이 있으면 디지털 카메라. 그냥 상이 맺힌 대로 그대로 넣고 싶어라고 하면 아날로그 카메라겠죠. 여기에는 노출된 빛의 광량만큼 그대로 아날로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필름이라는 친구가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아날로그도 쓰고 디지털도 씁니다만 디지털로 바꾼다고 해서 0101이라는 벌추얼한 값만 있는 게 아닌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 0101도 0,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 같은 동작, 1,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 같은 동작 사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식 스위치, 이렇게 생긴 스위치가 있죠. 이렇게 벽에 숨어 있겠지? 똑딱, 이렇게 똑딱 켜지죠. 얘도 굉장히 디지털 같은 아이디어잖아요. 꺼지면 0, 켜지면 1. 그런데 잘 보시면 킬 때 느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켜도 슬로우모를 하면 이렇게 켜지죠? 그리고 켜질 때 안 해보면은 너무 갑자기 켜졌다고 불꽃이 펑 튀기는 경우도 있어요. 스파크가 튀고 220V가 딱 멈춰서 흐르는 게 0V, 220V 같은 0101 개념인데 0V에서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요? 220V로 가려고 하다가 스파크가 나면서 펑, 펑 이런 식으로 220V까지 멈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버슛, 언더슛이 발생을 하죠. 그것들이 보통 우리가 트랜지션 피리어드 또는 과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신호들이 굉장히 빨리 변화를 추구하면 우리가 그 스위치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 방식의 빠른 스위칭을 했을 때 과도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0101식 춤을 주문을 합니다. 제가 아주 못된 JYP 사람이어가지고 춤을 완전 칼박으로 추고 0101을 추라고 하는데 BPM이 처음에 100일 때는 여러분들이 0101을 잘 했는데 노래가 이번에 135로 나왔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멈추는 게 점점 싱크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 0101이라고 하는 디지털 방식의 동작은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동작이 숨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요걸 봅시다. 디지털 카메라의 픽셀이 결국 만약에 가로로 4개의 픽셀, 그 다음에 세로로 4개의 픽셀이 있는 되게 싸구려 카메라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픽셀, 여기 있는 픽셀, 여기 있는 픽셀, 여기 있는 픽셀 그 4개가 동시에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쪽으로 값을 보내요. 아래쪽에. 뭐 행에다 보낼 수도 있겠지. 한쪽에다가 보내서 우리 값 1010 나왔음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밑에 친구는 뭐 1001이 나왔음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쪽에 쫙 모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저쪽에다가 보낸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은 값이 진짜로 딱 1001인지 1011이었는데 1001로 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그냥 진짜로 0과 1이 오지 않는데 0.1과 0.9를 0과 1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 코드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니면 또 보정 회로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그 보정 회로들이 들어가는 여기 있는 무슨 뭐 증폭기라든가 여기 있는 증폭기 또는 뭐 여기 있는 OPM프나 뭐 요 앞에 있는 뭐 다이오드나 아니면 여기 있는 커패시터들이나 여기 커패시터는 3번이 여기 커패시터죠. 이런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날로그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디지털 값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정리해주는 아날로그 회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0101 춤을 추고 있을 때 아, 이걸 진짜 칼박처럼 추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지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 그래. 어차피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사이키 조명 켜가지고, 사이키 조명 박자를 여기 움직였을 때랑 여기 움직였을 때 싱크를 맞춰서 불을 펑펑 해주면 어떻겠어요? 내가 중간으로 가고 있을 때는 불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다음에 손이 여기 멈췄을 때 불이 펑 하면 어떻겠어요? 칼박으로 더 보이겠죠?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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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내가 실제로 그 0101에 맞춰서 조금 못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끌어올려서 맞춰줄 수가 있다. 그런 보조적인 동작을 해주는 회로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회로들 때문에 이 0101의 값이 훨씬 더 정확성을 띠게 되고 정확성을 띠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지금 이런 실험 단계나 깔끔한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노화가 되고 조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오래 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정확도와 안정성이 뛰어나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다른 회로지만 뭐 온도를 검출하는 회로를 뭐 만들 수도 있다든지
우리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로가 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디지털은 디지타이즈드 된 아날로그 회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지털 회로를 어, 운영하고 있는 그 보드나 하드웨어나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아날로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뭐 IP 레벨이나 이런 쪽에서 또는 뭐 맥어드레스의 어떤 7단계에서 들여다보는 신호 체계에서도 뭐 물리 레벨이라든가 그 위에 상위 레벨이라든가에서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완벽한 디지타이즈드가 안 됐다고 가정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디지털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이 상황들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 뭐 첫 시간이니까 뭐 진지하게 나갈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밑밥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뻔한 내용인데 뭐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 약간 리마인더도 되고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를 미리 드렸으니까 그 다음 주는 사실 월요일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 슬라이드 뒤에 있는 진짜 회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할까 합니다. 뭐 이제 도움이 제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본인들 판단이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셨을 거고 요 뒤로 이제 떤 식으로 요걸 강의를 요런 것도 좀 해주세요. 요런 건 너무 뭐 헤비할 것 같아요. 같은 리뷰를 통해서 주시면 제가 판단해가지고 월요일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규모 커리를 짜서 여러분하고 쉐어해서 그대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공 교양 이제 같은 과목으로 바꿀지 아니면 그래도 전기전자 계열의 약간 인트로 코스로서 석사 과정의 어떤 깊이를 만들지 여러분들이 좀 설계해 주시면 맞춰서 갈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목표한 1시간 한 반 정도가 이제 얼추 됐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뭐 질문이 있다거나 뭐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어, 무슨 사안이 있을까요? 딱히 없으시면은 사실 밖에서 지금 뭐 일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일에 좀 방해가 지금 됐으니까 일에 집중하시고 월요일 날은 어쨌든 현장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니까 좀 뭐 카메라도 켜고 서로 리액션도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교수님, 네네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나 앞으로 뭐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는 뭐 다른 데 올리시거나 혹시 그럴 예정이 있으실까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네. 강의가 끝나면 줌 그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MP4로 바꾼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요. 네. 근데 유튜브는 공개 유튜브가 아니고 그 제가 링크를 보내주신 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LMS 그 아까 링크 드린 MST LMS 사이트에 제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 언제든지 열어볼 수가 있고 학기 네. 중에는 계속 열어볼 수 있게 조치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녹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녹화를 원래 하는데 제가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누른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아까 뭐 나갔다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놓쳐서 까먹은 것 같아서 그냥 그 사실은 녹화를 한다는 거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해야 그게 요즘 사회에서 맞는 것인데 제가 뭐 허락 없이 녹화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겠다는 소리가 같겠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녹화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주말 잘 보내시고 뭐 내일 이제 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12시 반에 그 식사가 있다는 말씀을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못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그렇구나. 듣는데요. 네, 저기 제가 알기로 내일 수업이 있으시죠? 10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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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시에 수업이 끝나고 아마 그것도 1시간 반 뭐 그 정도, 2시간 정도만 하실 거고 저도 DSP 이제 2학년 과목이 있는데 저도 한 2시간만 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요. 12시 반에 식사 장소는 지금 미정이지만 뭐 대충 그 유일성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수님들이 전부 참여를 하십니다.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섯 교수님들이 여러분이랑 이제 처음으로 어, 공식적인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고요.
어차피 수업이 12시에서 1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시에서 1시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뭐 다른 약속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시 반에 식사를 하시고 2시에 또 이제 새 수업으로 우르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뭐 알겠습니다. 오셔도 사실 우리가 고생하셨습니다. 끌고 갈 건데, 뭐 어쨌든 그래도 알면 좀 좋으시니까, 뭐 기왕에 우리 남자분들 세수라도 한번 더 하실 테니까, 예, 그때 일단 뵙고, 저도 뭐 그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